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오늘도 뉴스 라이브로 출발해보죠. 뉴욕의 밤으로부터 서울의 아침을 연결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대통령 간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장은요. 끝내 방향성을 못 잡고 보합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34포인트 내려 44,912를 나타냈고요. S&P 500은 그대로 6,449, 나스닥은 6포인트 상승으로 21,629의 장을 마쳤습니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러시아를 포함한 3자 회담 가능성만을 열어뒀죠. 여기에 잭슨홀 미팅 등을 앞둔 관망세가 유지됐던 간밤 뉴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세, 불투명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대내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날 1% 넘게 떨어진 코스피, 장 초반 3,150선까지 호투하기도 했는데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2포인트 떨어진 3,174. 역시 전날 급락한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최신 기준 2포인트 떨어져서 795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도 싫다, 구직도 싫다, 그냥 쉰다는 20대가 42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쉬는 청년이 11% 넘게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53조 원에 달한다는 이 연구 결과인데요. 특히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쉬는 청년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 더 뼈아픕니다. 대학 이상 고학력자 비중도 40% 가까이 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한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다. 우리 경제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심각한 현실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대통령실에 2명의 청년 담당관이 출근합니다. 학력과 스펙은 보지 않고 정책 제안서와 포부만으로 뽑은 블라인드 채용 결과인데요. 60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주인공은 화면에서 보시는 이 93년생 이주영 씨와 94년생 최지원 씨입니다. 서울시 청년부서, 복지연장 등 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이 바탕이 된 정책 아이디어들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들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더 이상 청년이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매장에서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에 프린터까지 연결해서 쓰는 이른바 카공족들. 그간 카페가 개인 사무실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져 왔는데요. 스타벅스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거 다 안 된다. 처음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는데요. 반면 충성 고객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카공족을 적극 수용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전용 스터디 존을 만들고 아예 식사 대용 메뉴를 강화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인 거죠. 득과 실이 공존하는 카공족의 존재.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온도차도 분명해 보입니다. 빌 게이츠 자기님은 유재석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국내 시청자를 만납니다. 방한 중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이츠 재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빈곤 퇴치 등 자선 활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죠.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3년 만에 방한하는데요. 내일 모레죠. 21일 오후에는 국회를 찾을 예정이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했습니다. 3년 만에 방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국방위 맡고 계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2권의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요, 책을 또 읽고 계셨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사실 이 난중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도 많지 않은 게 또 특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난중일기는 1592년부터 98년까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기간 동안에 이순신 장군 일기 형식으로 쓴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초본인데 다 이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다 한자예요. 한자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조 때 이충공 전서라고 해가지고 새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역시 한자. 다 한자예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 1968년도에 이제 그 노산 윤상 선생 고인이 되셨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난중일기 이 책이 이제 나옵니다. 나온 거군요. 그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014년에 이제 재판으로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 책을 주로 좀 읽었습니다. 왜 이 책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가 하면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그 7년의 삶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의 상황과 연계해서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만에 훅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놓고 이제 일정 부분씩을 잘라서 읽으면서 사색하고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또 정치 상황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죠. 그 지혜를 바로 또 책 속에서 찾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 예. 의원님은 뭐 30년 넘게 군에 몸 담으셨잖아요. 그래서 국방정책 관련해서 생각이 누구보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저희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김정은 북한 네. 국무위원장이 또 예상대로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다. 핵무장 확대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저희 파기됐던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내놨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복원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전에 이제 김여정이 확성기 철거와 관련돼서 의사가 없다라는 발표도 했었고, 맞습니다. 네. 또 김정은이 오늘 또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에 한 5개월 정도를 같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논의 과정도 봤는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이 대북 방송 철거를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방은 안 해요. 네. 그게 한 9개월, 10개월 지나가지고 18년 4월에 방송을 중단하고 5월에 확성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6월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맞습니다. 네. 9.19 때 이 군사합의를 합니다. 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북 방송 중단, 그다음 8월에 확성기 철거. 근데 북한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프닝으로 이제 네, 끝났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다음 초조감이 아닌가. 빨리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초조감. 그걸 알고 있는 김여정이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끝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서 걱정이 좀 되고 9.19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은 어긴 거는 북한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입은 분리점은 너무 많았죠. 그 서해 5대 훈련을 못 해가지고 육지로 돌아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정부 자산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GP와 관련돼가지고 GP 철수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서 선제적으로 복원한다.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속을 수 있지만은 똑같은 걸 두 번 쏘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이적 행위에
다름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도 중요하고 협력과 포용도 중요한데 어떤 전략적 접근이 조금 더 그렇죠. 필요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이 국방 정책이요, 외교 정책과 굉장히 맞물려 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이제 오는 23일, 24일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요.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열립니다. 또 이런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정부가 중국에 특사단도 파견한다고 했는데 뭐 다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먼저 시급한 지금 뭘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요? 사실 현재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북한의 어떤 핵무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 대만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즉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고 그를 위한 지역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은 한미 동맹을 좀 현대화시켜서 역할을 재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변경 이런 것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대상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나토에서는 결정된 국방비 대비 GDP의 5% 정도를 국방비로 우리가 하기를 요구할 것이고 네, 근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한 100억 불 정도 네. 요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만 유사시에 이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돼서 한미 간의 의견들을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 규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많아요. 미국과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떠한 좀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도 그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결정을 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국익 차원의 결정이 이 대한중 관계, 네. 한미 관계 중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결정들을 하는 것이고 국익이 도우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국방, 외교, 통일, 국정원 이 전반의 그 인원들이 긴밀하게 좀 현 실태를 잘 파악하면서 조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과도 연계가 돼 있어요.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관세 협상 문제와도 연계를 해서 이 문제는 좀 풀 준비들을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어떤 현실적, 전략적 접근이 이러한 외교 관계에서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당내 상황에서도 좀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쭙는 게요, 내일부터요, 이 당대표 선출을 하는 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네. 국민 여론조사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당대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당이 직면한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내리 총선을 3번 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2번 또 연속으로 탄핵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분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 당원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네. 총체적으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좀 내분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가 좀 필요하고, 또 정부 여당이 너무 강해요. 폭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좀 강단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를 얘기합니다만 이분들 훌륭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요구사항을 갖출 만한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이 되든 그 최고위원들도 선출될 것이고 지도부가 또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좀 총리를 모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보다는 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로 목소리를 내면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통합을 추구하면서 또 대여 투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은 않죠. 당대표 같은데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그래야 될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야당이. 근데 모레 21일에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다 통과됐어요. 민주당이 이번에도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강행해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저희는 또 필리버스터입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건데 특별한 해결책이 뭐 없는 걸까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를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석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입법 독재가 사실상 오래전부터 22대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탄핵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입법부까지 이제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법부가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회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수 야당으로 전략한 저희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해악,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대안을 또 제시를 하는 노력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국민 여론의 환기를 통해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생각은 우리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리고 노력하는 부분들, 하나가 돼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국민 여론의 전환들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의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을지 그 부분도 또 제가 지켜보면서 그래야 될 취재해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렇게 긴 시간요 솔직하게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 네,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곧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유럽의 정상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이 회담들 끝에 나온 얘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4년째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양 정상이 만난다면 크게 큰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유럽 정상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다 같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본 게임을 앞둔 마지막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네. 예. 실제 본 게임은 이제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정지 작업이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남은 쟁점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어떤 집단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느냐가 남아 있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인정해줘라라고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 쟁점을 앞두고 이제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사전적으로 양해한다라는 형식을 거춘 이번 회담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유럽 정상 간에도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포괄적인 동의나 묵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2주 이내 이제 본 게임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회담이 현재로서는 치러질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주 안에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8월 말 전에 우크라이나 정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 발발 이후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2자 회담을 먼저 하고
곧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한 3자 회담의 형식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평화 협정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오늘 확정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오늘 맨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1대1 양자 회담을 했고요. 그 뒤에 유럽 정상들과 다 같이 하는 다자 회담이 있었었는데요. 먼저 이 회담 전에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Of that yet. We're going to be discussing it today, but we will give them very good protection, very good security. That's why I don't think you need a ceasefire. You know, if you look at the 6 deals that I settled this year, they were all at war. I didn't do any ceasefires. Do you need from President Trump to be able to make a deal? Is it American troops, intelligence, equipment? What is it? Everything depends on the big countries, on the United States, on a lot of our friends. 네, 바로 회담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회담이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SNS에서 이 내용을 올리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악관에 많은 유럽 정상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회담한 적은 참 이례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크라이나 경제도 굉장히 침체의 기로에 지금 펴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좀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마 유럽과 또 이제 미국과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정상들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저 좀 놀랐어요. 이렇게 백악관에 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다 와서 네. 이렇게 나토 사무총장까지 와서 이렇게 회담을 한 것은 뭔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좀 뭔가 이제 해결될 기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가 된 거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일부 영토를 조금 포기한다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있는 거,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회담에서 나온 얘기는 안보 보장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보 보장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마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나토 가입을 원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전쟁이 발발이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나토의 회원국에 준하는 조치를 나토에서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제3국이 만약에 침략을 하게 되면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집단 안보 보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러시아에서 용인한 것이 용인했지 않나라는 그 관측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영토에 대한 문제는 얘기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근데 영토에 대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면적과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일부 북부 지역에 대해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양보하겠다고 한 지역의 면적 크기가 14배 정도 된대요. 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나토 조약 5조 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토 조약 5조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무력 사용 등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준하는 뭔가가 있었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 한일 동맹 얘기할 때 또 미일 동맹 얘기하고 동맹이라는 개념이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지만 그 나라를 우리나라와 같이 간주하겠다. 그 나라에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전쟁에 개입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나토 회원국 간에는 그렇게 지금 조약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회원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가 네.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했다가 좀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자회담 중간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긍정적인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쟁점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방식이 아니고 나토식 안전보장을 예. 받을 것이냐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실한 영토를 이제 보장받는 이런 방식의 딜이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거든요. 네. 그럼 그 마지막 딜만을 남겨놓고 이자 회담이
이어져도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유럽 정상들 간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 네. 우리가 동의해봤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정상이 만날 수가 있는 거냐라는 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정상 간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 정도 상황이면 2주 후에 정상회담 하겠느냐라는 의향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에 네.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 사인을 줬고 그에 따라서는 유럽 정상들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회담이 흘러온 걸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이 1대1 회담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난 2월 같은 외교 참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 예의가 좀 차려졌다는 분석인데요. 한번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same thing. Yeah, looks good on I you. said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 remember that. Yeah, I apologize to you. You look wonderful. No, my first question for you, President Zelensky.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Maybe yours is much better. 옷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 간 정상회담 중에 최악의 파국 사태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표현도 썼고 당신은 카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죠. 사실상 뭐 오찬도 취소하고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초가 된 것은 전체적인 태도와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옷차림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일부러 이제 문제의 거리로 그때 등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회담은 양국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다시 파국으로는 끌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네. 유화적인 분위기를 보이기 위해서 옷도 정장을 입고 내가 I changed, 내가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멘트를 하면서 이번 회담을 유화적으로 끌고 가고 그전과 같은 파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네. 대내외적으로 특히 언론 앞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 표정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이때 또 회담 중에 땡큐를 또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그 문제도 있었었죠, 지난 회담 때. 맞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3천억 불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안보에 이렇게 힘써주고 있는데 왜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 소위 말하면 땡큐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도 네. 이번 회담에 대한 성공의 의지를 또 역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멜라니아 여사한테 보내는 서한을 또 전달하면서 고맙다는 얘기 이걸로 내용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고맙다는 얘기도 6차례 했다라고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언론의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요. 여하튼 외교 상황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와 태도도 조금 지난번과는 달라 보였어요. 네, 결국 외교는 이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잖아요. 네. 아마 지난번 2월 달에 그런 참사가 있었던 것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대한 아쉬움, 그다음 섭섭함을 그렇게 토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연출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옷차림만을 바꿨다고 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확 좋아진다는 게 참 어찌 보면 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외교는 정말 저런 거구나, 정말 디테일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네.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회담 한 27분 정도 기자회견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팔을 툭툭 치기도 하고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약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경우엔 또 중재자로서 신뢰성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담에 참석한 유럽의 7명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면서요. 거기도 또 땡큐 얘기가 또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겪었잖아요. 특히 이번에 상호 관세 문제를 관세 가지고 문제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외교적 사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뭔가 하겠구나 하면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보장하면서 사실 나토가 그럼 안보를 보장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나토에서 국방비를 많이 지원하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유럽이 좀 책임지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럼 트럼프와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이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땡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트럼프는 또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회담에서 얻는 이득이 또 뭘지를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he wants to make a deal for me. You understand? I think as crazy as it sounds. 푸틴이 나를 위해 협상한다고 생각하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문맥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네. 푸틴이 협상을 원한다. 그는 여기서 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나를 위해서 또 협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이런 약간의 해프닝이랄까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어떤 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떤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번 맥락에서의 핵심은 푸틴이 협상을 원한다. 이 단어를 전 세계에 사실은 흘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푸틴이 원한다. 네. 왜? 어떻게 네, 해석을 푸틴 했을까요?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해서 협상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 맥락이 전체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합니다. 네. 여차니까. 근데 핵심은 푸틴이 협상을 원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처럼 나를 위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뭐 이제 이번 회담 외교적으로나 네. 지정학적으로나 볼 얘기는 많습니다만 뭐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한 3천억 불 이상의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치의 재정 적자를 구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한 이 지원을 멈출 수만 있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재정적으로요.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속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작년부터 쭉 나왔던 게 우크라이나에 요구했던 게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희토류라든지 이런 자원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은 전후 재건 사업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고 그동안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자원이라든지 자원 개발에 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미국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 벌충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속셈도 조금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 얘기는 뭔가요? 노벨상을 많이 원해서 이번 회담을 꼭 그리고 종전까지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종전이 되면 사실은 그 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공이 갈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 선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노벨상을 바라는 것도 물론 요만큼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미국이 계속 국제의 어떤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방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방위비 부담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걸 늘 강조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나서서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애쓰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관세를 통해서 그러면 유럽이나 다른 우방 국가에서도 미국에 그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메시지가 같이 혼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회담까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과연 협상 테이블에 가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정상이 평화에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종식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어쩌면 자랑이요 중재 외교 중에 최적의 치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고요. 그 이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주미 주1 대사가 내정이 됐는데요. 주미 대사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인가요? 그럼요.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가장 아마 인지도 높은 우리나라 외교 인사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워낙에 뭐 영어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좋으신 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4년여를 외교 수장을 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관련해서 뭐 다양한 회담을 주도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뭐 영국 관련해서는 뭐
각종 공영방송의 특집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서구 입장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주미대사로 내정됐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이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인사다. 아마 이렇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예. 주일 대사에는 이혁천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이 됐고요. 정통 외교관 출신의 일본 통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북한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또 바로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결국 지금 이 대통령의 위안 메시지를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새로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보수 정부와 달리 지금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진보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대북의 위화 정책, 네. 위화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화답했었죠. 근데 화답했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결렬된 그런 역사적인 자기들만의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똑같은 전철은 밟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에 한미회담 정상회담 선물로 거북선 모형의 선물을 하는 게 검토 중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관세 협상 타결 원동력으로 보이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거를 좀 강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 아니겠습니까? 거북선.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선에 그만큼 강점이 있다라는 상징적인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 실무단 협상할 때도 마스카 모자를 우리가 여기서 10개나 제작해서 직접 공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조선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주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물인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가 외교 전쟁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런 디테일한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어쩌면 본질을 압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미 회담이 예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분야 내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 같아 이 보입니다. 거북선에 담긴 의미가 좀 있어요. 그 71년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이 지폐로 해외 차관을 받아서 조선소를 세웠던 일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실 조선소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네. 돈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에 차관을 빌리러 갔는데 영국 최대 은행인 바클레이 은행에서 단번에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정 회장이 영국에 있는 가장 큰 조선 회사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죠. 여기에 거북선. 방금 본 그 지폐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갑선을 만든 그런 나라다.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은행의 은행장이 그 선박회사의 사장이 바클레이 은행에 추천서 쳐줬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성사가 됐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기업가 정신의 선구적인 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환기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지금 한창인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어제는 50% 관세 적용이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0여 종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푼, 포크, 화장품, 용기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이 타격이 우리가 좀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상호관세 15%인데요. 그 상호관세 해당되지 않는 개별 품목관세가 품목관세,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철강관세가 한 50%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종류의 품목이 이번에 발표가 된 건데 407종이 발표가 됐고요. 현재 이 407종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총액이 약 16조 5천억 정도로 집계가 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실은 무역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5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됐을 때 현재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익 관련한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 무역에 어떤 그 그림자를 드리울 것인가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관세로 막다른 골목에 좀 몰아 넣으면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으로 볼 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시점은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o it makes us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More than power, never. Ever after work is over.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자 소비자학 박사님이십니다. 이수진 박사님 함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야흐로 못난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소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어글리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수진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생긴 데 빠지면 답도 없다. 이 인형을 두고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부부 인형으로 대표되는 이 못난이 인형들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아주 난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봤듯이 예. 조금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보다 보니까 좀 좀 보다 보면 좀 정이 들죠. 네. 이게 굉장히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한 2015년도에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홍콩 작가 카싱 룬이 네. 이제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선보인 제품인데요. 네. 근데 이 라부부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판매 방식이 좀 독특하죠. 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빵 스티커 모으기 그쵸. 위해서 빵을 사 구매 먹었죠. 해봤죠. 네, 네. 많이 최근에도 해봤죠. 또 열풍이 예, 났죠. 열풍도 있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동일한 맥락이고요. 이게 인형을 딱 구매하게 되면은 박스에 딱 오게 되는데 이게 랜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델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 열어봤을 때 이제 비로소 그거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네. 그런데 이 요즘에 그 개별 라인에서 시크릿 모델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시크릿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엄청 희귀해서 나올 확률이 72분의 1 정도라고 잘안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컬렉터들의 심리를 엄청 자극하고 있다가 사실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좀 두 번째 특징은요. 종류가 거의 3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엄청 넓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계관식이나. 네, 세계관이 넓어요. 그리고 또 시즌마다 뭐 크리스마스, 할로윈, 파자마 이런 그 시즌마다 네. 그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져서 이게 딱 새로운 시즌에 등장하면 SNS가 또 난리가 나는 이런 게 사실 라부부의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SNS 언급량이나 검색량이 는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도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연예인들이라든지 셀럽들의 인증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 화제몰이에 아주 불을 지피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 씨도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해외에서는 두아리파, 리안나, 엠마 로버츠 등 글로벌 스타들이 이 라부부 인형을 가방에 매달아서 키링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노홍철 씨, 고소영 씨, 또 혜리 씨, 영지 씨 등도 이 라부부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젠지와 컬렉터를 중심으로 라부부는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베컴의 모습도 보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라부부 인형을 들고 있는 인증 사진들이 또 이렇게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더 열풍이 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라부부 인형이 뭔가 하고 좀 검색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크릿 제품이라든지 희귀 제품들, 뭐 시즌판, 한정판의 뭐 콜라보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뭐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키링 자체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정판이 되거나 희소성이 붙으면은 이제 가격이 엄청 오르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한정판 거래 플랫폼에서 한
장중 한때 90만 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정판 같은 경우 특히 특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게 11만 원에 사실 출시했거든요. 원래 그런데 정가가? 네, 정가가 11만 원이었는데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얼마까지 뛰었나요? 네, 거의 290만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300만 원 가량이나.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 사이즈의 라부부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뭐 2억 원, 3억 원 그런 이렇게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기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스럽게 가품이 성행하고 있어요. 네, 가짜 라부부 인형도 쏟아지고 있는 행태가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달 동안 이 라부부 인형 위조품이 발견이 돼서 7,000점이나 발견이 돼서 이 통관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 정교하게 만든 가짜를 웃돈 주고 샀다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미국 등지에서는 도난 사건까지 발생을 아우, 했습니다. 그래요? 이 라부부 인형을 훔치려고 도둑들이 복면을 쓰고 상점에 들어가서 4천만 원 상당의 라부부 인형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절도 행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어렵게 절도행위하러 들어가서 인형만 가지고 나온다는 게 예전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기괴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라부부 인형을 두고 뭐 어떤 악마의 화신이다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라부부에 대한 음모론이 등장을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SNS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악마 파주주라고 있습니다. 파주주요? 네, 파주주랑 닮았다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사자나 개를 연상케 하는 얼굴에 유난히 툭 튀어나온 눈이 특징입니다. 뾰족한 이빨도 가지고 있고 웃는 라부부의 모습이 꼭 파주주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라부부 인형을 소지하면 악령의 빙이 된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라부부 인형을 불에 이렇게 태우는 화형식 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진짜 인형 하나에 모두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이템을 하나를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유통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이 팜마트라는 회사는요, 역대 최대 매출을 계속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팜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CEO죠. 이제 그분이 10대세요. 그래서 그래요? 23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이제 10대 이제 대표 이제 부호로 오르게 되었는데 실제로 매출을 좀 보면은요. 전체 매출이 한화로 2조 5,333억 원. 그러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3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완구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한 9에서 10%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 30% 되면은 대략 글로벌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보통 그 정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부부를 대표하는 이 팜마트가 엄청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 홍콩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이 팜마트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90% 급등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더 자산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요. 이 라부부를 차세대 헬로키티로 묘사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IP 산업이라고 하죠. 이 글로벌 매출을 앞으로도 더욱더 증진할 거다. 그래서 150% 이상 성장하고 27년도에도 뭐 42% 연평균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이제 말씀하신 헬로키티 같은 이제 기존 다른 캐릭터들의 지식재산권 사례를 봤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못생긴 인형들 열풍이라고 얘기했었죠.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인형을 보면 라부부는 좀 그냥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요. 퍼글러라는 인형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붓고 사람 이를 갖다 붙인 것처럼 삐뚤빼뚤한 치열에 좀 이제 기괴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인형도 굉장히 인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화제가 많이 되었던 게 한 이제 혼성 아이돌 그룹이 저 인형을 이제 한 프로그램에서 좀 보이면서 훨씬 더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퍼글러 키링이 그 멤버 이름이 애니라는 친구인데요. 그분이 애니템 이렇게 불리면서 또 요즘 SNS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2018년에 이
퍼글러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글러 언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00% 이상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무에서 유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퍼글러는 이제 펀과 어글리 합성어 그 자체입니다. 이름 자체에 이제 어글리가 들어있어요.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인형들의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보다 보면 또 좀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좀 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글리 열풍, 기괴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글리 큐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한 실증 연구가 있었어요. 대체 어떤 요소가 어글리 큐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재밌었던 건 우리가 예쁘고 진짜 정형적인 미적으로 완벽한 제품이나 어떤 특정인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그 대칭성을 보면서 실제로 쾌감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쁜 걸 볼 때. 자, 그런데 이 어글리 큐트는 매개 해주는 중간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머였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운데 웃겨. 이게 조금 내재가 돼 있는 거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약간 유머라는 요소가 중간에 코드가 딱 있다. 이걸 사실 키치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정형성을 파괴하고 그래서 약간 유머로 승화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이 어글리 큐트, 귀여운데 뭔가 기괴하고 이런 모습을 훨씬 더 이제 소비자적 소구를 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못난이에 끌리는 소비 현상, 어글리 트렌드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처음이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예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 막 졸라맨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엽기 토끼라든지 이런 인형들이 또 열풍이 됐던 현상도 있었는데 그때의 이런 트렌드와 지금 찾아온 어글리 트렌드 간에 어떤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같은 세대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게. 기억이 다 나죠.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 그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어글리에 대한 언급량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계를 쫙 늘려봤거든요. 그러면은 등락이 보여요. 이게 어글리의 트렌드라는 특징적인 면인데요. 그게 정확하게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등락을 한다. 한때는 좀 예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소거했다가 그랬다가 또 갑자기 또 어글리한 또 키치하고 약간 엽기적인 그때 당시 그렇게 표현했던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뭐 2010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오르다가 또 감소했다가 2019년 오르고 이런 등락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 키치함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적 정반합 형상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반합의 힘이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소비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캐릭터,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글리 트렌드는 패션 업계에도 지금 열풍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어글리 시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부 연예인이 신고 나와서 화제가 된 발가락 신발이 있습니다. 이게 참 조금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딱 봤을 때 뭔가 바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비주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뻐 보이세요? 이게 저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어글리 시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락을 하면서 요즘 어글리의 어떤 특정적인 면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요즘은요, 어글리의 기준이 굉장히 날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날것이고 자연스러움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이게 그 어글리의 어떤 깊이감이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옷은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죠. 멋지게 이렇게 정형적으로 말끔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발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발가락이 다 보이는 신발을 신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신발을 저거를 신으면은요, 진짜 맨발에서 걷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한 거. 되게 날것 그 자체다라고 저도 신어보진 못해서 그런 이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날것의 매력은 확실히 어떤 정형화된 아름다움보다도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약간 한 틀
예. 조금 한 포인트를 살려주는 어떤 요소로서 기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그 무좀 같은 발 질환 예방하려고 우리 아버님들이 신는 그 양말과도 굉장히 비주얼이 비슷한데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라고 어글리시크의 본질을 좀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인형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서 좀 쭉 했었는데 이제 팜마트가 또 라부부의 라이선스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같은 곳에서 또 크라이베이비라는 인형이 또 이제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요? 저는요, 이 크라잉 베이비, 크라이 베이비라고 하는 요 인형인데요. 이 인형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게 표정이 되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인 건데, 그런데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 요소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젊은 청년들, 젊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내가 효능감을 평소에 이루기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내가 이걸 쉽게 구매하고 또 그것의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정 트렌드로서도 저는 이 제품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또 패션업계 이야기까지 했지만 요새 과일, 채소 같은 경우도 못난이 과일들이 굉장히 또 이제 인기고 주력 상품으로 아예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는 이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들, 못난이 전성시대 어떤 식으로 좀 정의를 해볼지 이 열풍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못난이 열풍과 더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라부부는요. 첫 번째는 희소성에 의해서 내가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검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능이 좋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그것이 희소해서 혹은 남들이 구매해서 따라하는 그 구매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열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가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품이 약간 해프닝? 약간 에피소드? 이렇게만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예.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소액이지만 쌓이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가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검열 그리고 가품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글리 열풍으로 정의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수진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